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28페이지 네모 5 자동 제어의 신호 전달 방식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신호 전달 방식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는 일단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공기압식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유압식이고, 그 다음 뭐 넘어가 보시면은 세 번째가 전기식 해가지고 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신호 전달 방식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요 세 가지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와 또는 이 각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때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쉬워요. 왜? 외우실 때 그냥 공유, 전 이렇게 외우시면 돼. 공기압, 유압, 전기식 이렇게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특징 같은 경우는 요 각각의 특징을 물어보기 때문에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효율을 보고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때 신호 전달 방식 세 가지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게 전기식이란 말이야. 전기식. 그 다음이 유압식. 그 다음 가장 나쁜 게 공기식입니다. 공기압식. 자,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운다? 공유, 전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효율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식이 가장 좋고요. 가장 낮은 게 공기압식입니다. 자, 이때 공기압식과 유압식은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기압식이란 건 뭐야? 그냥 배관을 연결해서 공기의 압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유압식이라는 거는 기름이죠. 오일이에요, 오일. 이 배관에 오일을 넣어서 오일의 압력에 의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야. 뭐 전기식은 굳이 더 말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기 제품 같은 경우는 전부 전기식 신호 전달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자, 이때 공기압식은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그리고 힘이 가장 약해요. 근데 유압식은 어때요? 유압 같은 경우는 유압 크레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압 크레인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효율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동작 속도는 좀 느릴지언정 힘은 좋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기압식이 신호 전달 시간이 가장 길어요. 압력이 낮다 보니까 힘이 약한 거야.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거리도 가장 작아. 몇 미터 전달을 못해. 기껏해야 뭐 100m, 150m 요 정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신호를. 근데 유압식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힘이 좋기 때문에 신호 전달 거리가 한 300m 정도 좀 늘어납니다. 그 신호 전달되는 속도 역시 공기압식보다는 좀 빨라요. 그리고 전기식은 어때요? 뭐 거리, 속도 말할 거 없겠죠. 이 세 개 중에 가장 좋아. 효율이 가장 좋아. 자, 요렇게 정리를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특징은 책에서 정리를 해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교재로 돌아가가지고, 자, 첫 번째 공기압식 해서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신호 전달 지연이 발생한다. 자, 신호 전달 지연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다 이 소리야. 그래서 신호를 딱 보내도 한참 뒤에 도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신호 전달에 지연이 발생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전송 거리가 짧다. 그래서 요 공기압식 같은 경우는 방금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뭐 대략 한 100m 정도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100에서 150m 정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배관이 용이하고 위험성이 없다. 자,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공기압식은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기의 자체 특성이 내부에 이물질이 없단 말이에요. 이물질이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배관을 하더라도 그 이물질에 의한 막힘 사고가 없고요. 그리고 공기 자체가 어때? 아주 안전한 가스잖아. 이 녀석은 뭐 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연성도 아니야. 그래서 뭐 독성에 의한 그 2차 피해, 외부로 누출됐을 때 2차 피해도 없고, 그리고 가연성이 아니기 때문에 폭발 사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조작부의 동특성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특성이라는 거는 항상 일정한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항상 일정한 신호를 전달할 때 이 공기압식이 좋다 이 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는 공기압이 통일되어 있어 취급이 편리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동특성에 좋기 때문에 공기압은 항상 일정해요. 그리고 공기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취급이 편리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효율이 가장 좋은 전기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취급이 어렵고, 그리고 효율이 가장 낮은 공기압식은 어때요? 그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취급이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효율과 취급은 어때? 반대로 가는 거지. 효율이 좋을수록 취급이 어렵고 그 효율이 낮을수록 취급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바로 밑에 기억해 보시면 사용 공기압은 0.2에서 1kg/제곱센치고 니은의 전송거리 같은 경우는 100에서 150m. 그래서 앞에서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유압식 해서 나오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높은 유압이 필요하다. 당연히 유압식이니까 높은 유압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공기압식에 비해 전송지연이 적고 응답성이 빠르다. 자, 이 말은 전송지연이 적다라는 거는 신호 전달 시간이 적게 걸린다. 즉 신호가 빨리 전달된다 이 소리고, 신호가 빨리 전달되니까 어때요? 응답성이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공기압식보다 유압식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신호 전달 시간이 빠르고요. 빨리빨리 전달되는 거고 응답성이 좋은 겁니다. 요거를 이제 교재에서는 전송 지연이 적다, 전송되는데 시간이 짧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응답성이 빠르다 이렇게 나타낸 것 뿐이죠. 자, 그래서 뭐 효율만 생각하시면 특성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기름 누설로 인한 오염 및 인화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요 기름을 독성 기름을 사용하면은 그 기름이 누설되었을 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름을 가연성 기름을 사용했을 때는 인화에 의한, 인화 뭐야? 불이 붙는 거야. 인화에 의한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 소리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배관이 까다롭다. 이거는 왜 그래? 공기압식 같은 경우는 공기 내부에 이물질이 많이 없으니까 배관이 막힐 일이 없어요. 근데 유압식은 어때? 이물질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이물질에 의한 막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이너라던가 기타 장치를 이용해서 그 배관이 막히는 걸 방지해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관이 까다로워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밑에 어드바이스 보시면 유압식 자동 제어해서 사용 유압은 0.2에서 1kg/제곱센치 나오고요. 전송거리는 300m. 그래서 이 녀석은 300m. 자, 그러므로 공기압식보다는 조금 더 멀리까지 전송이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공기압식보다는 유압식이 효율이 좋더라.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 보시면은 129페이지 상단에 3 전기식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신호 전달의 지연이 없고 배선이 용이하다. 자, 그래서 신호 전달에 지연이 없대. 이 말은 뭐야? 신호 전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야. 그래서 신호를 딱 보내면 바로 전송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선이 용이하다. 그래서 배선이 필요하다 이 소리랑 같은 건데 전기식이니까 전선이 필요한 거겠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대규모 조작력 및 복잡한 신호를 요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래서 이 전기식을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시퀀스 에로입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에로 모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edugang.com 시퀀스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촬영해 놓은 시퀀스 그 동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시퀀스 회로가 적용되는 것이 아주 많아요. 뭐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시퀀스를 바탕으로 요즘에는 이제 전자식이 같이 융합해가지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신호를 요구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자, 그래서 효율이 가장 좋다. 가장 좋기 때문에 복잡한 곳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높은 기술을 요하며 가격이 비싸다. 굳이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이해 가시죠? 효율이 높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다. 자, 그 밑에 어드바이스에 보시면 전기식 자동 제어 해가지고 사용 전류는 뭐 4에서 20mA 또는 10에서 50mA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전송 거리 같은 경우는 0.3에서 얼마입니까? 10km. 자, 얘는 미터 단위가 아니에요. 얘는 아예 단위부터가 달라. 단위부터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킬로미터입니다. 엄청나게 멀리까지 신호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가장 좋다. 효율이 가장 좋으니까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다. 즉 신호 지연이 없다. 그리고 복잡한 회로에 사용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시면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신호 전달 방식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공유전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아닌 것은 2번 자석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외우실 때는 그냥 공유전 자 적어드리면은 공유전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사실은 요 전기식, 유압식, 공기압식이 요게 좀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요 세 가지 모두가 옛날 방식. 근데 요즘에는 주로 어떤 신호 전달 방식을 많이 쓰느냐, 주로 보면 전자식이나 DDC 방식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다이렉트 디지털 컨트롤이라고 해서 요거는 디지털 방식이고 요거는 전자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게 요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필기 공부할 때는 요거 세 가지만 있어도 문제 다 풀어. 문제에서 얘들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필답형, 실기 필답형 넘어가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신호 전달 방식 종류 4가지 혹은 5가지를 쓰시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거 3가지만 알아버리면 좀 곤란하죠? 2가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외우실 때는 그냥 필기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거 무시하시고 공유전 요렇게 외우세요. 근데 필답형까지 보시는 분들은 공유전 D 요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외우실 때 암기법 뭐 어차피 실기 다 보실 거니까 이왕 외우는 거 공유전디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공유전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공기압식, 유압식, 전기전자, 전기전자예요. 그 다음 DDC 방식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4 인터록 제어에서 나옵니다. 요 인터록 제어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보긴 했었어요. 근데 뭐 나온 김에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일단 그 내용 줄을 쭉 꺼주세요. 운전 조작 상태에서 조건이 불충분하거나 다음의 진행에 미루어 불합리한 동작으로 변화하게 될 때 동작을 다음 단계에 도달되기 전에 기관을 정지시키는 제어 방식으로 자동 제어에는 꼭 필요한 동작이다 라고 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갈로 안에 읽어보면 전자밸브와 연결하여 비상시 연료를 차단시켜 안전운전을 도모하는 제어 방식이다. 그래서 이 보일러에서는 이 인터록 제어를 전자밸브하고 연결해가지고 보일러에 뭔가 이상현상이 생겼다. 그럼 전자밸브 쪽으로 신호를 보내서 여기서는 전자밸브가 일종의 연료 차단 밸브죠. 그래서 전자밸브를 닫아서 연료를 차단시켜가지고 보일러의 운전을 정지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록 제어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본다면 인터록 제어는 이런 거죠. A라는 동작과 B라는 동작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단 말이야. 이때 A가 동작하게 되면 B는 정지하고 그리고 B가 동작하게 되면 A가 정지하는 게 결국은 인터록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 프레스 있죠. 프레스. 전단기. 전단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단기 같은 경우는 이 철판을 밀어 넣어 가지고 이 전단기가 쭉 내려오면서 철판을 자르는 형식이에요. 근데 철판만 들어가야 되는데 실수로 손가락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손가락이 팍 잘려 나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단기는 요 철판이 들어가는 입구에 항상 레이저 포인트를 쏴 가지고 레이저 센서를 설치해 놓습니다. 자, 이때 요 A라는 게 레이저 센서라고 칩시다. 그리고 B라는 게 전단기에 뭐 운전 상태라고 할까요? 전단기 운전 상태를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동작은 뭐냐면은 A라는 동작은 레이저 포인트 사이에 손이 탁 들어갔을 때요. 그러면 레이저 포인트가 딱 동작하겠지. 동작하면서 전단기의 운전을 끊어버립니다. 전단기니 지금 내려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반대로 레이저에서 손 딱 빠지면은 지금 정지되어 있으니까 전단기니 운전해도 된다 이 소리겠죠. 요런 형식의 안전장치를 인터록 제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드바이스 보시면 인터록 제어의 종류 해가지고 뭐 압력초과 저수위 프리퍼지 저연소 불착화 해서 나오는데 요거 암기법 있었죠. 암기 어떻게 합니까? 암기법은 앞, 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압력초과 저수위 프리퍼지 저연소 불착화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법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요 각각의 특성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3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개념 잡기 문제 나옵니다. 한번 보면은 보일러의 인터록 제어 중 송풍기 작동 유무와 관련이 가장 큰 것은 앞에서 한번 했었죠. 프리퍼지 인터록.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송풍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프리퍼지 인터록. 그래서 프리퍼지라는 게 뭐였어요? 연소실 내부의 미연소분을 그 보일러가 운전하기 전에 미리 불어내는 거죠. 그래서 불어낼 때 뭐를 씁니까? 송풍기를 사용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네모 6에 보시면 보일러 자동 제어해서 나옵니다. 자, 이때 요 약자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보일러 자동 제어는 ABC. 요거 뭘까요? 오토 보일러 컨트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약자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보일러 자동 제어 ABC.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1번 자동 연소 제어 라고 해가지고 항시 약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자동 연소 제어 같은 경우는 A, C, C라고 해가지고 오토 컨버지션 컨트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증기의 압력 및 온수의 온도가 일정한 값이 되도록 줄 것입니다. 연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방식. 그래서 연소의 양을 제어하기 때문에 자동 연소 제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제어 대상 보시면은 증기 압력 제어, 온수 온도 제어, 논의 압력 제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연소의 양을 조절해가지고 증기 압력, 온수 온도, 논의 압력을 제어하는 게 자동 연소 제어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자동 급수 제어. 자, 2번 자동 급수 제어. 그래서 요거는 FWC 해서 피드 워터 컨트롤입니다. 피드 워터 컨트롤. 그래서 그 밑에 줄 거 주세요. 급수의 양을 자동으로 보충하여 조절하는 제어 장치. 그래서 요거 앞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1, 2, 3요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요게 뭐예요? 검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동 급수 제어의 검출 방식은 총 3가지 1, 2, 3요소식이 있었어요. 자, 이때 제가 뭐만 외우라고 했습니까? 3요소식만 외우라고 했죠. 어떻게 외웁니까? 수, 증, 급. 이거 뭐예요? 수위, 증기, 급수량을 모두 검출하면은 3요소식. 그리고 한 개씩 지우면 되죠. 요거 한 개 지워서 수, 증은 뭔데? 수위, 증기만 검출하면은 2요소식. 그 다음 1요소식은 얘도 마저 지워버리면 되지. 그럼 수위만 검출하면은 1요소식이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3요소 요것만 외워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외우면 뭐 다 맞추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3번에 증기 온도 제어에서 나오네요. 자, 3번. 증기 온도 제어. 요 녀석의 약자는 STC 해서 이거 뭐겠어요? 스팀 온도 제어니까 S, 스팀, 템퍼레이처, 컨트롤, 템퍼레이처 온도잖아요. 그래서 증기 온도 제어 그대로야, 그대로. 그래서 요 줄만 꺼주세요. 과열증기가 중요해. 과열증기 온도를 일정 온도로 자동 조절하는 제어 장치. 그래서 증기 온도 제어를 뭐 간혹 보면은 사람들이 뭐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증기 온도를 제어하는 줄 아는데 요거는 과열증기의 온도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열증기의 과열도가 너무 높으면 어떤 식으로 요 과열도를 좀 줄일 것이냐, 요게 결국은 증기 온도 제어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로컬 제어. 4번에 여기 쓰면 보이겠죠? 로컬 제어. 로컬 제어 해서 요거는 LC 로컬 제어입니다. 로컬 제어는 뭐냐면은 부속 장치 및 설비 요거 줄 거 주시면 돼요. 부속 장치 및 설비. 그래서 보일러의 부속 장치와 기타 설비 등을 자동으로 조작하는 게 요 로컬 제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131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제어량과 조절량의 관계해서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 표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별표 3개짜리로 아주 중요한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이 표 그냥 외워버리라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그러면은 뭐 필기시험 볼 때는 최소 2문제 맞출 거고요. 그 필답형 문제 풀 때는 최소 1문제 이상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렇다고 제가 뭐 무턱대고 외우라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일단 첫 번째 증기 온도 제어 같은 경우는 스팀 템퍼레이처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STC,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이때 이 증기 온도 제어에서의 제어량은 증기 온도가 되겠죠. 왜? 증기 온도 제어니까 제어량은 뭔데? 증기 온도가 되겠지. 이렇게 간단합니다. 뭐 사실상 앞에서 배웠지만 이 단순히 증기 온도라고 돼 있지만 뭐가 생략돼 있어요? 앞에 과열증기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열증기 온도를 제어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도 있었어요. 과열저감기.
이 과열 저감기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 과열 증기 온도를 제어하는 방식은. 그런데 이 과열 저감기라는 건 뭐예요? 이 자동 제어 방식이 아니고요. 일종의 다른 부속 장치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제어와는 무관해요. 무관하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얘는 자동 제어에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필기시험은 상관없어요. 필기시험 어차피 증기온도라고 나오니까. 근데 필답형 같은 경우 요 칸을 지워놓고 증기온도 제어의 제어량을 적으시오 라고 하면은 과열 증기온도라고 적지 마시고요. 증기온도라고 적어주세요. 증기온도라고. 자, 그래야지 우리가 그 채점관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명확한 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기온도라고만 적어주세요. 왜? 증기온도 제어니까 제어량은 증기온도다 이렇게 적어주시란 말이에요. 자, 요런 거는 뭐 어차피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니까 기준을 따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증기온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때 증기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조작량은 뭐냐? 뭐를 손대야 되냐? 전열량을 손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열량이라는 건 뭘까? 전열이 뭐예요? 전열. 우리가 보일러라는 거는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내부의 화염에 의해서 연소가스가 발생하잖아. 연소가스. 이 연소가스가 지나가면서 이 전열면에서 뭐랑 열교환하는 겁니까? 보일러 내부에 있는 물. 그래서 물과 연소가스가 전열하는 거를 우리가 전열이라고 하죠. 열 교환하는 거를. 그러면 이 전열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어떻게? 전열량 사실 우리 전열 면적은 바꿀 수 없죠. 연소실의 크기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조절을 하느냐면 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틸링 버너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틸링 버너라고 해가지고 이 틸링 버너 같은 경우는 화로 내부에 연료 분사각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료가 이렇게 분사될 때 이 연료 분사각을 조절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연료 분사각을 조절함으로써 전열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스 재순환 방식. 그래서 이 연소가스를 재순환시켜 가지고 그 연소가스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전열량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패스 댐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바이패스 댐퍼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댐퍼라는 게 뭐야? 그 유체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공기 또는 이제 기체 상태의 유체의 양을 조절하는 게 댐퍼기 때문에 바이패스와 댐퍼를 합쳐놓은 바이패스 댐퍼를 사용해가지고 이 연소가스의 양을 조절한다든가 해가지고 전열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열량을 조절하는 방식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얘들은 어차피 문제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드린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야? 이 증기 온도 제어라는 거는 당연히 뭘 제어합니까? 제어량은 증기 온도를 제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조작량은 전열량을 조작한다. 요런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급수 제어 같은 경우는 피드 워터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FWC가 되고요. 제어량은 뭐겠어? 보일러의 수위입니다. 급수 제어이기 때문에 보일러의 요 이제 물의 양이죠. 물의 수위를 제어하는 게 결국은 급수 제어 FWC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조작은 뭐를 조작해야 돼요? 이 수위를 조절하려면 결국 뭐야? 물의 양, 뭔데? 급수량을 조작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쉽죠?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시면 정말 쉽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동 연소 제어. 오토 컨버지트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요 자동 연소 제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증기 압력, 그 다음 두 번째는 논의 압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증기 압력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물이 끓어서 보일러 상부에 발생한 증기의 압력이야. 요 스팀의 압력이란 말이야. 스팀의 압력. 자, 그러면 이 스팀의 압력을 제어하려면은 뭐를 조작해야 되느냐? 연료량과 공기량을 조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연료량과 공기량이 많아지면은 이 연소가스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물이 더 빨리 끓겠지. 그래서 증기의 양이 늘어나니까 압력이 올라가는 거야. 요런 그 상태입니다. 요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연료량과 공기량이 낮아지면 이 연소가스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물이 덜 끓겠지. 그러면 증기가 덜 발생하고 증기 압력은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증기 압력을 제어할 때는 조작량이 연료량과 공기량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논의 압력을
그 제어할 때는 연소가스의 량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노내 압력이란 건 뭐야? 이 노 내부의 압력이란 말이야. 이 노 내부의 압력은 뭐랑 관계 있어요? 당연히 연소가스지. 이 연소가스가 많으면은 노 내부의 압력이 올라갈 거고, 연소가스가 줄어들면은 노 내부의 압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관성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이 연관성만 알아버리면 외우는 건 시군증먹기야. 금방 외워요. 자,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외워주시고 알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개념 잡기 문제 보시면 보일러 자동 제어를 자, 이제 그 밑에 개념 잡기 문제 보시면 보일러 자동 제어를 의미하는 용어 중 급수 제어를 뜻하는 것은 뭐예요? 피드 워터 컨트롤 해가지고 답은 2번 FWC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